늦은 밤 거리는 조용했다. 도로 위에는 가끔씩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만이 어둠을 가로질렀다. 71세 정만식은 택시를 몰고 천천히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 안에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가 희미하게 울리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다. 핸들이 닳아 반질반질해진 손잡이를 가만히 쥐며 그는 핸드폰을 힐끔 바라보았다. 통화 목록은 한 달 전에서 멈춰 있었다. 그날 그는 45세 큰아들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우야,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집에 좀 들르지 않겠니? 아, 아버지,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회사 일이 많아서요. 그래. 그럼 다음 주는? 그때도 일정이 있어서요.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나중에. 그 말은 공허했다. 그 나중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랐다. 아니, 어쩌면 오지 않을 수도 있었다. 정만식은 천천히 핸들을 돌리며 골목으로 들어섰다. 익숙한 집 앞에 도착했지만 차에서 내릴 생각이 들지 않았다.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며칠 후 오후, 창문 밖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작은 마당에는 68세 윤정이가 손수 가꾼 화초들이 흔들리고 있었다. 여보, 밥 식겠어. 얼른 와서 먹어. 윤정이가 조용히 말했다. 그러나 정만식은 식탁 앞에 앉고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국이 김을 모락모락 내뿜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입맛이 없었다. 또 상우한테 전화했어. 윤정이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단번에 알아차렸다. 응. 짧은 대답이었다. 어차피 바쁘다고 할 것 뻔한데 이제 그냥 기다려. 우리가 먼저 연락하는 것도 이젠 지쳐. 그는 말없이 된장국을 한 숟갈 떴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속이 허전했다. 몇 주 후 정만식은 손주 얼굴이 보고 싶어졌다. 문득 예전처럼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 하며 달려오던 모습이 떠올랐다. 요즘은 얼굴을 본 지 오래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며느리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수연아, 나야. 잘 지내지? 아, 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그는 한동안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말했다. 손주 한번 보려고 하는데 내가 집에 가도 될까?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아버님, 요즘 아이가 학원도 다니고 좀 바빠서요. 그리고 저희 집에 갑자기 오시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 그 단어가 그의 귓가를 강하게 때렸다. 부담스럽다고? 네, 어머님이 오시면 모르겠는데 아버님까지 오시면 좀. 그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정만식은 단번에 깨달았다. 며느리는 택시기사인 자신이 손주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는 목이 메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님, 듣고 계세요? 그래. 알겠다. 그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거실. 정만식은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어린 상우와 진우는 활짝 웃고 있었다. 우리 아빠 최고야. 아빠가 운전하는 차 타는 게 제일 좋아. 어린 시절 아이들은 그를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들은 변했다. 그가 택시를 몰며 번 돈으로 대학을 보내고 좋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만 이제는 그가 창피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사진을 내려놓았다.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깨진 순간 정만식은 비로소 깨달았다. 이제 자신이 할 일은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71세 정만식은 작은 방 안에서 낡은 상자를 조용히 열었다. 손때가 묻어 색이 바랜 서류와 사진들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다. 그중 한 장의 종이가 그의 손끝에 닿았다.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서. 큰아들 45세 상우가 대학에 붙었을 때
그는 그 종이를 손에 꼭 쥔 채 한참을 바라보았다. 기쁨, 안도감, 그리고 자부심. 가족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40년 전 서울의 어느 골목 이른 새벽이었다. 골목길 가로등이 희미한 빛을 내리쬐고 있었고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31세 정만식은 피곤한 눈을 비비며 택시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조수석에는 아내 28세 윤정이가 정성껏 쌌던 주먹밥이 놓여 있었다. 여보, 운전하면서 꼭 먹어. 그는 아내가 건넨 작은 도시락을 손에 들었다. 밤새 한숨도 못 잔 피로가 몸을 짓눌렀지만 주먹밥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다. 알았어. 오늘은 손님 많을 것 같으니까 저녁 늦을지도 몰라. 차창을 바라보니 창문 너머로 5살 난 상우가 작은 몸을 웅크린 채 이불 속에서 꾸벅꾸벅 졸면서도 아빠를 배웅하고 있었다. 아빠, 조심해서 다녀와. 그 작은 손짓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다. 그는 핸들을 꽉 잡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아들한테만큼은 부족한 것 없이 키우자. 그 시절 정만식은 하루 15시간씩 도로 위를 달렸다. 새벽 5시 첫 손님을 태우고 밤늦게까지 운전대를 놓지 않았다. 택시기사라는 직업이 힘들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상우와 진우의 학비를 마련했다. 아빠, 새 운동화 사도 돼요? 그가 번 돈은 언제나 아이들을 위해 먼저 쓰였다. 자신의 신발이 해져도 아이들의 운동화는 늘 새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다. 우리 아빠 최고. 아빠가 운전하는 차 진짜 멋있어. 새 가방을 맨 8살의 상우는 해맑게 웃으며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정만식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해졌다. 그러나 몇 년 뒤 그 말을 다시 들었을 때의 감정은 전혀 달랐다. 시간이 흘러 상우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 학부모 상담 때는 그냥 안 오시면 안 돼요. 왜? 그냥 바쁘시잖아요. 그는 순간 아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다. 며칠 후 아내 윤정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요즘 애들이 택시기사인 거 말하기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마음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가 택시 운전을 멈출 수는 없었다. 그가 멈추면 상우와 진우의 학업도 미래도 멈춰버릴 테니까. 그는 매일 도로 위를 달렸다. 비가 오면 더 많은 손님을 태우려고 새벽 일찍 나갔고 명절에도 쉬지 않고 운전했다. 택시로도 대학 보낼 수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손님들이 택시 몰아서 대학 보내기 쉽지 않겠다는 말을 할 때마다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다. 큰아들 상우가 서울대에 합격한 날. 그는 차 안에서 혼자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그날 밤 택시 안에서 소주 한 병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우리 아들, 이제 큰 길을 가는구나. 그러나 그는 몰랐다. 그 길 끝에서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할 거라는 걸. 세월이 흘러 그는 택시에서 내려와 작은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손에 쥔 합격 통지서. 그가 그토록 바라고 꿈꿨던 미래가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텐데. 그는 조용히 합격 통지서를 접어 다시 상자 안에 넣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늦은 오후 71세 정만식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퍼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무거웠다. 탁자 위에는 큰아들 상우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다. 아버지, 제가 이번에 집을 한 채 마련하려고 합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이 편히 지낼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는 그 문자를 받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고 처음으로 그래도 내 자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 그래도 상우가 우리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는 주름진 손으로 천천히 핸드폰을 쥐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상우의 다음 메시지는 그의 기대를 무너뜨렸다. 근데 며느리 수연이 반대하네요. 우리 부부도 아직 대출이 있어서요.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날 밤 정만식은 작은 거실 한편에서 아내 68세 윤정희와 마주 앉았다. 아내는 국을 뜨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물었다. 집 마련 얘기 어떻게 됐어? 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며느리가 반대한단다. 그 돈이면 자기들 집을 넓히는 게 낫겠다고 했대. 윤정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수저를 내려놓으며 그녀는 힘없이 웃었다. 그래, 뭐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지. 정만식은 밥을 한 숟갈 떴다. 그러나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여보, 우리 그냥 원룸으로 옮길까? 월세 조금 내는 정도면 부담 없을 거야. 아내의 말에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식들 기대는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고 그 순간 결심했다. 몇 달 후 작은 원룸. 방 안은 그들이 살아온 세월에 비해 너무나 좁았다. 낡은 가구 몇 개와 작은 식탁, 그리고 주방 겸 거실. 이사한 첫날, 정만식은 택배 상자를 정리하며 문득 손에 닿는 액자 하나를 꺼냈다. 가족 사진이었다. 그 속에는 활짝 웃고 있는 상우와 진우 그리고 아내 윤정희와 자신이 있었다. 아들들이 어릴 적만 해도 그들은 함께 여행을 가고 작은 일에도 함께 웃었던 가족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과 함께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정만식은 사진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나는 이제 자식들에게 어떤 존재일까? 그때 그는 갑자기 손주 생각이 났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 그는 핸드폰을 들고 며느리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수연아, 잘 지내지? 손주 얼굴 좀 보려고 하는데 내가 집에 가도 될까?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는 듯 했다. 아버님, 요즘 아이가 학원도 다니고 좀 바빠서요. 그리고 저희 집에 갑자기 오시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 그 말이 그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부담스럽다고? 네, 어머님이 오시면 모르겠는데 아버님까지 오시면 좀. 말끝을 흐리는 목소리 속에서 정만식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다. 그래. 알겠다.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정만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거실에 앉아 마른 손으로 천천히 무릎을 쓸었다. 자신은 지금껏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래.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서랍 안에 넣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식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을 생각이었다. 늦은 밤 정만식은 텅 빈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희미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손님을 내려주고 잠시 도로 한편에 차를 세우자 차창 너머로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있었다. 그때 조수석에서 젊은 남자 둘이 흥분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형님, 이번에 전기차 배터리 쪽 진짜 대박 난다니까. 맞아. 이거 몇 년 안에 엄청난 산업 될 거라고 하더라. 지금 들어가면 크게 먹을 수 있어. 정만식은 무심코 룸미러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전기차 배터리? 그는 모르는 이야기였다. 택시기사로 살아오며 주식이나 투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손님들을 태우고 하루 벌어 하루를 살며 자식들 학비를 대는 게 전부였다. 그러나 이번엔 이상하게도 그 대화가 귀에 박혔다. 지금 들어가면 크게 먹을 수 있어. 그 말을 되뇌며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았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외면뿐이었다.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던 내 인생 이제는 나를 위해 뭔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해 결정을 내려보기로 했다. 며칠 후 은행 창구. 정만식은 작은 서류 봉투를 손에 쥐고 상담을 기다리고 있었다. 창구 직원이 그의 번호를 부르자 그는 천천히 걸어갔다. 어떤 상담 도와드릴까요? 그는 한동안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작게라도 투자란 걸 해보려고 합니다. 직원은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시작하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이제라도 자신만의 선택을 해보자는 마음뿐이었다. 그렇게 그의 작은 투자금이 전기차 배터리 기업으로 흘러들어갔다. 몇 년이 흘렀다. 택시는 여전히 그의 삶이었다. 그는 변함없이 도로 위를 달렸고 아무도 그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역시 더 이상 아들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무심코 휴대폰을 켜고 주식 계좌를 확인한 순간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몇 년 전 우연히 투자했던 전기차 배터리 회사의 주가가 폭등해 있었다. 그가 넣었던 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으로 불어나 있었다. 이게 정말인가? 그는 몇 번이나 화면을 확인했다. 틀림없었다. 그는 졸지에 몇억 원대 자산가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기쁨. 아니, 그보다는 허탈함이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그렇게 일했지만 결국 자신을 위했던 이 작은 선택이 인생을 바꿔놓았다. 내가 돈이 없어서 서러웠던 게 아니었어. 가족에게 무시당하며 살아온 그 시간이 서러웠던 거지. 그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또 하나의 결심을 했다. 이제는 내 삶을 살 때가 됐다. 몇 달 후 정만식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원룸에 갇혀 살지 않았다. 조용한 단독주택, 정원이 있는 작은 집. 은행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며 그는 속으로 조용히 웃었다. 이 집은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을 위해 마련한 것이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버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정만식이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기다려도 오지 않는 아들들의 연락. 찾아가도 부담스럽다는 며느리의 차가운 말.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그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정원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비로소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늦은 오후 71세 정만식은 작은 정원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다.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와 나뭇잎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도 택시를 몰며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겠지.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삶을 내려놓고 오롯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 밖에서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그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문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자 그 앞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한 얼굴들이 서 있었다. 45세 큰아들 상우, 42세 작은아들 진우, 그리고 두 며느리까지.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상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만식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상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진우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희가 너무 늦게 왔죠. 아버지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만식은 가만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자신의 존재조차 부담스럽다던 자식들이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덤덤했다. 원망도 분노도 서러움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어젖히며 말했다. 들어와라. 거실 저녁 무렵. 식탁 위에는 따뜻한 밥과 국이 놓여 있었다.
68세 아내 윤정이도 오랜만에 아이들을 맞아 조용히 음식을 차리고 있었다. 식사 내내 자식들은 조심스러웠다. 상우는 연신 눈치를 보다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자랑스러웠는데 크면서 바보 같은 생각을 했어요. 정만식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다. 뭘 깨달았는데? 상우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말했다. 아버지가 평생 저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저는 그걸 부끄러워했어요. 아버지가 힘든 일을 하셨다는 이유만으로요. 그는 눈가를 훔치며 덧붙였다. 하지만 아버지가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살 수도 없었겠죠. 이제 와서야 그걸 깨달았어요. 진우도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한테 연락 한번 제대로 안 드린 거 너무 후회돼요. 거실에는 조용한 정적이 흘렀다. 정만식은 두 아들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힘주어 말했다. 가족이란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다. 상우와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부모 자식 사이라고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도 무조건 퍼줘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바란 건 돈도 효도도 아니다. 단지 나도 너희 인생의 한 부분으로 존중받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에 상우와 진우는 고개를 떨궜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요, 아버지. 다시는 아버지를 외면하지 않을게요. 정만식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말없이 국을 떠서 입에 넣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며칠 후 정만식의 새집 마당. 손주 둘이 그의 양옆에 앉아 있었다. 작은 손으로 그의 손을 꼭 잡고 해맑게 웃었다. 할아버지, 우리 자주 놀러 와도 돼요? 정만식은 아이들의 작은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말했다. 그럼 언제든지.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더 이상 아버지가 창피한 존재가 아닌 가족이 존중하는 소중한 존재로 자리 잡은 순간이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리며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